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예, 2부 토론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대한민국 대표 패널들만 나오셨네. 양문석 박사 인정하시죠? 아니 서정국 삐져요. 김진태 삐져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종대 의원, 어제도 그 박정훈 대령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임태훈 소장도 그 전에 중령 때부터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정말 강직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임태훈 소장은 해병대 군인권자문위원으로 오래 했어요. 늘상 해병대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저 그 해병대 그 역사를 뭐 인권 오래 전부터 임태훈 씨는 자문위원으로 선임돼 있었으니까 그랬군요. 그쪽 계통은 뭐 훤할 겁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박정훈 대령의 저 강직한 모습, 참 군인, 진짜 해병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KBS에 출연해서 정말 용기 있게 자기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부분이 참 와닿더군요. 내 아들도 육군 사관생도인데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싶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런 집단항명 수괴라는 좀 듣기엔 무서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인으로서 어떤 입장이시죠? 저는 제 가족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일 죽어도 좋다. 근데 집단 항명의 수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살아온 내 군생활, 그 다음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제 제 아들이 현재 육군사관학교 재학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들한테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아버지는 전혀 부끄럽게 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로서는 모든 걸 걸고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혐의입니다. 자, 김유정 의원. 네. 이제 저렇게 부당한 외압 맞서서 싸웠더니 집단 항명 수괴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아들한테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비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들한테 정말 피해가 가면 안 될 텐데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열흘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국방장관의 제가까지 받고 이첩하라는 것도 거기 적혀 있었고 어깨도 두드리면서 고생했다고 했고 그랬는데도 이게 하루아침에 뒤바뀌어버리고 경북청으로 이첩이 된 거를 가서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집니까? 이런 외압이.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해라라고 자식의 이름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아버지가 떳떳할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저도 엄마로서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분의 모습이나 얘기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밑선에서 외압이 없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저 모습을 통해서 입증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희재 대표, 저는요 이번 이 사건은 다른 때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서 수많은 의혹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의혹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정부였는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그렇고 뭐 후쿠시마도 그렇고 다 확실한 내부 제보나 뭐 정확한 얘기가 없으니까 정쟁으로 몰아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저 박정훈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있어버리니까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지금 이 전면에 나온 사건이죠. 예를 들면 양평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부에 한 국토부 국장급이 문제적이 나왔으면은 지금하고 다른 양상이 됐을 거고 언젠가 또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이쪽도. 지금 그 정부하고 저 군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이 학명의 수계라고 하더니 오늘부터 제가 정치군으로 좀 모는 학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안 먹히니까 이 민주당파 정치인으로 모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저분이 지금 이 기자회견도 했었고 방송 나왔을 때 말을 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좀 어눌하잖아요. 누가 봐도 훈련된 뭐 언론인이나 정치군 같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묵묵한 군인 같아서 그리고 지금 저분이 얘기하는 논리도 복잡한 것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팩트들이고 어찌 보면은 양평을 하면 복잡하게 엮이게 있는데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여론전으로 갔을 때는 이 여당 정부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로 어떻게 좀 이 체포를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예. 군사당국이 당장 체포해서 가두려고 그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걱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방장관이 사인하고 인정했다는 게 이제 큰 이제 또 변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방장관 단계에서 탄압이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국방장관까지. 이걸 하루 만에 뒤바꿨기 때문에 야 그럼 국방장관의 이 도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냐. 마치 어떻게 보면 저 참모총장 그 공간 사건도 그렇듯이 뭔가 저것도 비선 아니냐 느낌이 들죠. 국방장관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직책으로 볼 때는 저거는 대통령 아니면 비선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윗선 또 문제가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양문석 박사, 네. 지금 일단 딱 보기에도 저렇게 강직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신뢰가 오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군인 이렇게 지금 몰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노리개 이런 표현까지 쓰고 그러는데 아까 임태훈 소장은 신원식 의원이 국방장관 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본질이 바뀔까요? 네, 아주 습관성 뒤집어 씌우기인데요. 이번에 정진석의 노무현 대통령 이 명예훼손과 예. 관련해서 6개월 징계를 때렸던 판사를 향해서 노무현 팬클럽 수준이다 이렇게 하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정적이다 그리고 노무현의 팬이다 노사모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면서 그 메신저 자체를 갖다가 정치 판사로 몰아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지금 정도는 정치 군인 하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간첩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안 그러면 좌파 정치인이라고 하겠죠. 근데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유승민 따라서 가요. 그래서 유승민 대통령 후보 국방부 국방안보 특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국힘당으로 가요. 그래서 국힘당에서 좀 얼쩡거리다가 비례대표를 받아요. 이 사람이 틈만 하면 요새 유승민도 조져요. 기본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어리든 소신이든 없이 어쨌든 자기가 비례대표에서 한 번 더 이제 지역구 받아가지고 국회 난해 보려고 하는 아주 이 권력의 눈이 먼 사람 정도 아주 나쁜 정치군인, 나쁜 의미.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그 안에서의 이 위치가 좁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방과 관련되면 자기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언론에서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군이 이런 식으로 치쳐나가는 거나 정진석에 대해서 형벌을 때렸던 판사를 향해서 노사모 회원이라고 공격하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들이 분리하면 정치판으로 섞어버리고 그리고 남탓하고 그리고 다른 자신들 지지자들이 안 좋은 이미지와 결합시켜서 뭉개버리는 이런 아주 상습적인 이미지 이 정치를 하고 있네요. 네. 정치 군인의 학명인지 강직한 군인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외압을 가한 것인지 이제 뭐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김정도 의원, 지금 공방이 일단 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뭐 특검이라든가 국회 국정조사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형 사건이에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차 싶어 하나가 놓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쳤구나. 8월 2일 날
그 수사단장이 외압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 그 안동에 있는 경북경찰청을 찾아가 사건 이첩을 강행했거든요. 이게 8월 2일입니다. 예. 근데 8월 3일 날 국방부 검찰단이 그 경북경찰청을 찾아가서 그 서류를 회수해 오거든요. 예. 요 장면을 놓쳤어요. 요 장면을. 보니까 경찰청이 왜 그렇게 순순히 서류를 내줬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못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서류를 내주고 그 다음이 더 황당한데 그 경북경찰청에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근데 뭐라고 발표하냐면 이첩되기 전까지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예. 이게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수사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찰 보셨습니까? 아니 사건이 지금 은폐되고 입맞추기하고 증거인멸될지도 모르는 이 골든타임에 사건을 빨리 이첩하라고 독촉해야 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서류를 순순히 달란다고 내주고 이미 이첩받은 서류를 그걸 갖다가 뭐 또 저 희한한 신조어도 등장해요. 뭐 가지업수라고. 법률 용어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 서류를 순하게 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수사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를 한 거는 군만 쳐다봤어요. 근데 이게 애시당초 국방부에도 그렇게 외압을 행사할 정도의 센 힘이라면은 당연히 경찰에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착착 맞아 떨어져 간다는 내가 생각이 드는 게 그 국방부에서 저기 그 8월 31일 날부터 외압을 넣다가 안 되다가 2일 날 서류가 넘어가니까 즉각 항명죄로 바로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요. 그러면 3일인가 4일이 이미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에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초현실적으로 빠른 속도예요. 현행범 잡았다는 식이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징계위원회 또 뭐 각종의 어떤 그 뭐 저기 항명 수괴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일사천리로 가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찰을 잠재워 놔야 됐던 것이죠. 적어도 이게 하나의 그림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직접 연관되어 있는 국방부 장관 간접의 같은 천공을 지우는 과정하고 아주 유사한 그렇습니다.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절차대로 딱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국방부 검찰단이 그 저기 박정환 대령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건 항명수괴죄하고 군사기밀 누설죄거든요. 박정훈. 네, 박정환. 그런데 전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거길 수사한 게 군 검찰입니다. 그런데 군사기밀에다가 최근에 공무상 기밀 누설까지 덧붙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그 저 책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거 1심에서 졌다 2심까지 가서 뒤집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과정을 쭉 보면은 최근에 국방부 검찰단의 그 행태를 보면 이게 어떤 국가의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권력기관의 사설 용병 그룹인지 아주 뭐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그 천공건도 그랬고 요번 건도 보면은 아주 귀신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아니 아까 또 임태훈 소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이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병대 수사단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를 해갔다면 그것도 법에 어긋난 것이다. 법에 어긋나죠.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박정훈 단장도 그 점을 지적하면서 국방부 검찰단도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 입장에 대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방해다, 군기강 훼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국방부 검찰단은 저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왜냐? 첫 번째 오전에도 밝혔다시피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저희 일광수대에서 해병대에서 경찰로 넘어간 서류를 그날 당일 바로 오후에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경찰청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법하게 넘어가 있는 이첩된 서류를 다시 회수해 갖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은 저희 서류를 위계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다시 회수를 해갔습니다. 또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저는 외압을 받았고 수사 외압을 받았고 그 국방부 조직을 보면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예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 관련된 법무관리관이나 검찰단이나 다 이제 같은 법무 관련된 업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류들인데 예, 과연 이게 공정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응당 조사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 자체가 그런 범법을 행하는 그런 주체에 저를 이제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의구심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3의 기관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국방부 검찰단도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될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변희재 대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가는 박정훈 대령 나중에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뭔가 좀 떠오르는데요? 아니 근데 이 정권 안에서 지금 사실은 딱 하나 초점이 맞춰서 그렇죠. 저런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대통령 사람들은 넘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 많아서 하나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국방부 검찰단 자체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어떻게 수사 협조할 수 있겠냐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거는 특검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한다면. 특검 죽었다 해도 안 받는다는 거. 특검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 정부 여당에서는. 그럼 일단은 법적으로는 현재 국방부 검찰단은 저 박대령을 체포 구금하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한들 진실이 가려지겠습니까만은 김유정 의원,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너네 이번엔 좀 잘못 걸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아니 이 지금 박정훈 대령의 이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0년 전 자기 모습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본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그 수사를 맡으면서 강단이는 검사로 떴던 거잖아요. 국감 때 나와가지고 조목조목 내가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다 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그럼 본인이 굉장히 강단 있는 검사로 떠가지고 오늘날 대통령 된 거잖아요. 또 이동관 특보 관련된 국정원과 이 그 청와대 홍보수석 간의 수석실 간의 MBC에 대한 뭐 그 사찰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으로 앉히겠다고 저러고 있고, 이 박정훈 대령 같은 10년 전 본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본인이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그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열흘 동안 열심히 수사했고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뒤집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어요. 여당은 나서가지고 정치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잼버리 때도 전 정권 탓하다가 서서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전라북도 지사를 지금 타겟을 삼았잖아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괴다 이렇게 가다가 이거 정치꾼이다,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특히 자식 군대 보내야 될 엄마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군대에서 핸드폰 사용하게 해준다, 뭐 월급 올려준다, 이런 것보다도요, 내 자식이 안전하게 군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가장 큰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그 실종자 수색하다가 아무런 구명조끼,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도 없이 장화 신고 들어가서 언론에 돋보이려고 빨간색 옷 입고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20살 꽃 같은 자식을 잃은 이 엄마의 모습 보면서 다들 국민들이 내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정말 저출생이어가지고 하나, 둘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 잃어버린 거잖아요. 정말 어렵게 낳은 외동 아들이더라고요. 네. 잘 안 생겨가지고 시험관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늙음하게 얻은 외동 아들이고, 더군다나 또 아버지는 현직 소방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번 사건은 간단합니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박정훈 수사단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 수사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집단 항명 수괴 아니라 별 죄를 다 물어도 될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는가 이걸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상 외압이 있었느냐 아니냐 그걸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외압이 있었다면 정당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면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매우 쉬운 결정 아닙니까? 외압이 있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자 박정훈 단장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개별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를 빼라 마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제3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일단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차관으로부터 온 메시지인데 하면서 쭉 읽어주시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해병대는 왜 시킨 대로 안 하느냐라는 약간 질책성 문구도 좀 있었고 하나 뭐 보직 해임되고 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데 자칫 수근이의 이 죽음이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변질될 것이 나는 가장 우려된다. 양우석 박사. 예.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다 밝혔잖아요. 일단 본인은 다 밝혔고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이게 이 12구 이태원 참사 때 꼬리 자르기 하고 말단 공무원들만 우수수 그 징계 먹고 구속되는 행태나 그다음에 지난번 오송 지하차도 그 수물 사건에 있어서도 도지사 담당 장관 그다음에 청주시장 아무런 그 조사하지 않고 아랫도리만 싹 그 또 치는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 모습이나 대표적으로 꼬리 자르면서 말단 그 공무원들이나 말단 지휘관들에게 이 행하는 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자, 이번 사건 핵심이 뭐예요? 수사 대상 축소해라. 이거 아니에요. 수사 대상 축소해라. 그런데 장관이 결재했는데 했더니 장관이 결재했다고? 차관하고 이야기해보지.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잖아요. 주인공들. 장관은 용산과 차관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수사 법무관리관과 차관이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고 차관이 용산하고 연결돼 있고 용산은 위에 대통령이 있고 이렇게 기본적인 계보도도 다 나왔어.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첫 번째 뭐 국방부 검찰단한테 맡길 수도 없고 공수처한테 맡길 수도 없고 검찰한테 더더욱 맡길 수 없고 경찰은 이미 마탱이가 갔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국정조사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의 결과를 갖고 특검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그 스토리는 다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의 성격은 고위직들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서 말단 지휘관에게 떠넘기기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그 윤석열 정권의 사건 사고 이후의 문제를 끌고 가는 기본적인 패턴이고 이제 다 나왔어. 안 봐도 다 보여.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 민주당이 제대로 싸워내느냐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더 관건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 다음날 회수했다 그랬는데 그 당일날 회수했나요? 오전에 이첩하고 오후에 회수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긴급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넘긴 이첩 사료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단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훈 공보 참모가 그 사진을 가서 연락에 찍었어요. 막 장병들이 물속에 들어가 이렇게 수색하는 걸 찍었어요. 그걸 카톡에 올리고 다음날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 그 스크랩까지 해가지고 링크를 다 해서 사단장한테 딱 보기 좋게 카톡으로 보고를 했다고. 근데 사단장이 그때 너희 반응이 뭐냐면 아주 잘 됐다. 그러니까 이제 첫날 그런 어떤 물 수색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고요. 그랬는데 막상 그 다음에 최수근 상병이 그 탕류에 휩쓸려 가고 나서는 말이 바뀐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말이 바뀌었느냐. 그 물속에 들어가 수색한다는 거는 장례식 때 가서야 처음 알았다. 사단장은 일사당 우리 장병들이 그 물속에 들어간 걸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책임은 지겠다고 해놓고. 그런데 이게 분명히 허위 진술인 증거가 카톡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걸 너무 인상적으로 본 거예요, 사단장은. 그 다음에 그때 해병대가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 많이 했어요.
심지어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출동시켰어. 왜 상륙 작전 때 물 위로 떠다니는 그걸로도 물을 하고 뭐 사실은 그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언론에서 뭐 한겨레, 매일경제, 경향 주로 저기 한겨레 같은 진보 언론하고 경제지간만 있었더라고. 이걸 하나하나 다 본 거야 사단장이. 그러고 나서 거기에 반응까지 보였다고. 근데 수사 때는 어떻게 진술을 하냐 하면은 수사단에다가나 나는 물속에 들어간 건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고. 예. 그러면은 일단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1사단장이 분명히 허위 진술하고 증거인멸이 될 우려가 높은 거예요. 나중에 이 카톡도 정훈 참모 부르고 뭐 현장 지휘관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말 맞추기가 가능해요. 야 그때 내가 알고서 물어본 거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넘겼을 때 왜 그렇게 군 검찰에서 총각을 다투면서 회수를 했겠느냐.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법무관리관이 압력을 넣은 거는 뭡니까? 사단장 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직접 지휘에 책임 있는 사람만 넣지 왜 넣어가지고 이러면서 다 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혐의 내용을 빼라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사단장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저기 그 수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처음부터 사단장 구하기 외압이다. 예, 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미 방향 설정이 됐다. 이렇게 걸 이미 수사단장은 눈치를 다 채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회수해 간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조작, 은폐, 왜곡으로 가는 길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봐도 아 이거는 사단장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이제 박정훈 단장은 생각을 했는데 한참 있다가 결재까지 났는데 사단장 빼 이러니까. 근데 변희재 대표 보시기에 왜 사단장 빼라고 한 것 같습니까? 그냥 보도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때 그 분하고 무슨 MB 정권 때 뭐 김태효 씨 등등이 같이 일을 했다. 그렇게 이 사적 인맥 연결도 있겠지만 애초에 아까 이 정권은 원래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상급자 책임은 안 지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딱 묻는 똑같잖아요. 걸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들이 최대한 밑에 실무진으로 가고 그거를 아까 그 표현하듯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태원 참사 나가면 직접적으로 이태원에 가서 뭐 지휘한 사람 이런 거지. 왜 현장하고 관계없는 이상민이라든지 이런 행정 책임을 지게 하느냐. 그래서 이 사단장과의 뭐 대통령실에서의 뭐 김태호 정도의 사적 인맥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었어도 이 사건은 원래 그렇게 가기로 돼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은 다 이렇게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 네. 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권에 눈물이 없어요. 국민의 마음에 전혀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된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파하는 것도 없고요. 그 수많은 국민이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했어도 그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처절하게 진짜 막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막 함께 흘리고 이런 마음이 첫째 없고요.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겠죠. 위패도 영정도 없이 막 빨리 해치우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도 그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크라이나 가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고요. 갈 때 이 폭우 피해로 수많은 그 국민이 생명을 잃고 재산 피해가 가고 이재민이 나고 그 물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고 내가 간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절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근한 일은 어제 이제 엊그제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오늘 얘기했던가요? 어제 얘기했던가요? 무난하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망신살이 뻗친 이 잼버리 대회를 놓고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 우리 국민은 얼마나 자존심에 지금 스크래치가 났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대통령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게 모두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무능하면 책임감이라도 있었는데 책임감도 없고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라는 그 책임지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건지 이분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앞으로 벌어질 지금 이 박정훈 대령 이 수사단장 건과 관련해서도 정말 군에 보낸 이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어느 누구도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한 최수근 그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수사한 수사단장을 또 이렇게 항명의 수괴로 몰아간다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집단 항명 수괴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방송에 출연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방송 출연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습니까? 현역 군인으로서요. 그 심경을 밝혔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현역 군인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사안 자체도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보니 더더욱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 공영방송에서 나와서 사실을 설명하고 또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예. 양문석 박사, 지금 이제 저걸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라고 예. 하거든요. 추가 징계. 예. 예. 뭐 추가 징계, 저는 저 방송을 보자마자 또 추가 징계 하겠구나. 그리고 정치 군인이라고 이야기하겠구나. 바로 이제 예상이 됐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상이 됐는데 저분이 계속해서 모든 걸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래간만에 참군인 보는 것 같은데요.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 그 군인과 그 다음에 대통령만 쳐다보면서 성진을 바라보고 있는 군인의 차이가 이제 저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앞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말씀하셨던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근데 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최근 인물 중에 가슴이 가장 아팠던 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아버지 한준수 연기 군수였는데요. 예. 그 당시에 부정강권 선거를 내부 폭로하면서 또 공직에서 이 칼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이 바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인데 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로 또 해임시키면서 이동관을 꽂아 넣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안 이야기 웬만하면 하지 않는데 예. 못된 집안에서 못된 송아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고든 집안에서 고든 아들이 나와서 또 똑같은 아버지의 이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이놈의 정권은 끊임없이 못된 집안에서 못된 뿔난 송아지만 계속해서 만들고 그 뿔난 송아지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아주 기를 쓰고 국정을 운영하는구나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하고 친한 놈 살리려고 이 짓을 하고 한 놈 살리려고 줄줄이 지금 목을 치는 이 행태들을 과연 국민들이 또 동의하겠냐. 누적되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습니다. 쫓겨날 일만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뭐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아마 박정훈 단장 아들에게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이동관 씨 아들한테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답을 할지는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박정훈 대령은 어차피 이제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피의자 신분으로서 권력에 의해서 자기에 대한 수사가 왜곡될 게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 갖고 있는 진실을 밝히는 건 너무나 정당한 행위인데, 박 대령뿐이 아니라 검찰에 수사받는 사람이 언론에 나가서 자기의 진실을 얘기하면요, 그 괘씸죄로 검찰이 더 구형 세겠다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 의원님, 어제 군인권센터에서 긴급 구제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신청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 받아들여집니까? 일단 인권위가 이미 입장을 냈습니다. 예. 확실히 박정훈 대령 편에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수해간 서류 다시 경찰에 내놔라. 이러면서 첫날 그 입장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던 당시에. 일단 인권위 자체는 최소한 국방부 편은 아니지만은 최악의 경우에도 중립 이상에서 선을 더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예. 이런 점들 일단 기대해봐야 되겠고, 이런 게 잘못 뭐냐하면 긴급 체포나 구속을 막기 위한 일종의 어떤 법적 투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언론에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이 될 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을 때는 일단은 그만큼 국방부도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자기 방어 행위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그 자꾸 대통령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열쇠는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쥐고 있거든요. 해병대 사령관 입장이 여태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랬는데 그 경찰에 이첩하러 갈 때 잘 갔다 오라고 한 게 해병대 사령관이거든. 해병대 사령관을 설득한 거라고 수사단장이.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맞다 그 수사단장 간 거는 내가 가지 말라고 명령한 적 없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저건 끝나버려요. 근데 지금 숨어버렸지. 여기서 더 한 가지 대통령실과 왜 관계가 있냐 이 문제가 그때 자꾸 외압은 내려오지 수사단장은 버티지 그러니까 중간에 해병대 사령관이 끼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사단장을 불렀다고. 그 왜 차관 문자 메시지라고 해서 줄줄 읽어준 그때 있잖아요. 그때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대통령실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게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도 화가 많이 났다고 그런 이 취지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이 그런 부분은 아직은 거기까지 확전을 안 시키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이게 제대로 수사가 들어간다면 해병대 사령관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거부터 수사를 해야 돼요. 그거부터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그 자료 요구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해병대에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파견 나간 장교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거기 나간 해병대 장교를 시킨 거예요. 위에 안보실 차장인지 실장인지 모르겠는데 안보실장이 서류를 봐야 되겠다고. 근데 이런 지시도 사실은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그 요청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래가는데 보도자를 대신 줬다는데 그때부터 모든 사태가 뒤집히기 시작을 한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항명죄니 징계위원회니 뭐니 지금 이리로 자꾸 가지만은 그건 문제의 절반에 응한 거고 도대체 왜 누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꿔버리나. 원래 이 사건의 중심 의제는 그겁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이 과문에서 그런데 국방부 근데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결재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거는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30날 결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옆에 앉은 국방부 대변인한테 의사를 물었어요. 해병대 수사 이거 내일 발표하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고 사단장까지 들어갔으니 국민들이 수사가 엄정하게 잘 됐다고 칭찬해 줄 겁니다. 그래? 알았어. 정책실장도 한마디 해봐. 그러니까 이번 수사는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 알았어. 자 사인해 줄게. 이렇게 됐다고 그날 분위기가. 그런데 팩트예요? 네, 팩트입니다. 요거 팩트예요. 요 얘기는 또 이상하게 언론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요.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아니 이랬다니까. 말이 내가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러고 31일 날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국방부 장관 태도를 봅시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날 오후 4시에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기로 돼 있었다. 예. 그러면 4시에 이제 4시 비행기라 그러니까 오전에는 국방부에 있었는데 그때 장관주관으로 긴급대책회의가 다시 열린 거예요. 그러면 긴급대책회의라는 게 뭐예요? 전날까지 결제 잘 해놓고 뭐가 긴급해진 거냐고. 그런데 이때 얼마나 긴급했는지 이런 회의를 열면은 이게 이 사건에 대한 긴급회의라면 포항에 전화를 해서 해병대 다시 올라와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 오후에 출국을 해야 되니까. 그때 마침 해병대 부사령관이 서울에 출장 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출장 가 있던 부사령관이 사령관 대리로 그 회의를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지시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법무관리관도 있고 다 있었던 거죠. 해병대 부사령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첩 중단해라 이 지시가 거기서 장관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고 회의 끝나자마자 어떻게? 인천공항으로 떠나버렸어. 장관이.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그 장관 지시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압박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법무관리관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부사령관이 가서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하거든.
이게 뭔 소리야? 결제 뭘 어떻게 중단 뭘 어째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포항에 다시 내려가요 부사단장이. 사령관이 야 와봐라. 아까 이상한 전화 받았는데 뭐 서울에서 뭘 어쨌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냥 중단하라는데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부사령관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는 잘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사단장 들어와. 이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랬는데 그날 하루에만 법무관리관 전화가 4번 내지 5번 왔고 차관 문자 메시지도 왔다는 거고 그게 1일까지 계속됐다 이 얘기거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장관 입장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게 막상 네가 결제했잖아. 이제 이렇게 언론이 들어가니까 입 싹 닫고 있는 거예요. 입 싹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법무관리관한테 지시만 하는 거죠. 그놈 혼내줘, 그놈 구속시켜, 뭐 그놈 항명죄, 뭐 다 걸어,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 아니야 지금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30일 밤과 31일 새벽에 상황이 뭔가 변경이 됐어요. 그죠? 갑자기 잘 가서 이제 내일 이제 싹 이 홍보를 크게 폼나게 이제 국방부가 하면 할 참인데. 긴급 대책위가 떴다는 거는 뭔가 상황 변경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 어떤 상황이 바뀌었느냐? 전체적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상황이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전화, 누군가의 아니,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 대통령실 자료관 이후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대통령실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 이제 이 시점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네. 30일 밤, 네. 31일 아침. 그러면 관련된 전화기만 한번 들여다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단장 휴대폰만 포렌식을 하고. 근데 말씀 중에 바로 잡을 거는 31일 날 오전부터 이제 이상한 낌새가 이게 대책회의부터. 그러니까요. 뭐 새벽까지는 아니고. 그냥 오전.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건 새벽은 아니고 오전의 사이구나. 오전.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보여? 예. 쉽게 말하면 박정훈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진작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해병대 1사단장이고 그리고 김태호 차장 또 이종섭 장관하고 MB 때 같이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아마 해병대 사령관 꿈이 왜 없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광락에 한번 딱 수색 작업 성공적으로 하면 또 그것도 해서 또 훈장도 받고 뭐 점수도 올라가고 해병대 사령관 가는 길을 밟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기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내 팔자에 없는 모양이다. 명예롭게라도 물러나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수사를 딱 해보니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 라인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잖아요. 처벌을 받으면 불명예 제대하게 되는 거고 형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니 구명을 했겠죠. 나 이러다가 명예롭게 가지도 못하고 이건 뭐 완전히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뇌피셜이에요. 네. 뭐 김태호 차장이나 그러면 안 되지. 걱정 마. 살려줄게. 야, 다시 빠꾸시켜. 그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놓친 게 그렇게 했을 때 군대에서 속된 말로 야 까라면 까 해서 깔 줄 알았는데 이게 박정훈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말 안 듣는 사람이 돼버린 말 안 듣는데요. 이런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지고 야 그러면은 더 세게 밀어붙여 그렇게 생각했는데 박정훈을 잘못 본 거지.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사령관 문제는 군인연금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생 우리나라에서 군인연금이 사령관이고 사단장. 사단장은 군인연금 통째로 날아갈 수 있고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첫 번째 아들한테 당당한 아빠가 되고 싶고 정의를 지키는 아빠가 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단장 정도면 장군 진급 서열의 아주 상당 부분에 올라가 있었을 텐데 자신의 군인 커리어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이 인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갈등이 나는 많았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 이거를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옛날 그 제도라면은 아마 고뇌가 굉장히 깊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군의 사법질서는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 만든 당사자가 접니다. 예. 그 이해람 중사 사망했을 때 그 국방부 병역문화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와서 그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을 예.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위원이 15명 들어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법무관리관이요. 지금 저 압력을 행사한 저 법무관리관이 그때 위원으로 제 밑에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된 거는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그 다음에 2021년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군의 고질병은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자체를 민간 경찰로 이관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관을 하면서 법도 바꿨지만은 경찰 수사, 군사 경찰 규칙도 만들었는데 이거 경찰하고 모여서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 파견자도 우리가 받았다고, 국민권익위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여기에 외압을 행사하고 군 지휘관에 대해서 사건에 개입을 하면 큰일 나게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이 사건 이첩은 신속성과 보안성. 첫째, 수사단은 독립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저기 상부에는 어떤 그 기초적인 사실만 보고하고 바로 경찰에 이첩한다. 이래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독립성 인정이라든가 신속한 이첩을 갖다 그 자체를 방해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사법 질서를 굉장히 교육받고, 제가 그 위원장 할 때도 해병대에서 와서 다 교육받고 갖고 논의에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때 다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배우고 다 해가지고 일단 절차까지 숙달을 다 해놨는데 여기서 이거를 바꿔, 거기에다가 그 바뀐 사법질서에서 최초의 사망 사건이 이번 최상이었거든요. 이거 한 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제 걸려버린 것이죠. 자, 이제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근데 그 지금 그 속보로 박대령이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그러는데 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그거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인가요? 아니 그 우리가 그 패단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심의 개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지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방장관이 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국방부에서 안 받아버린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장관 태도로 봐서는 이거를 뭐 할 리도 만무하고. 빨리도 만만하고. 변 대표 질문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믿을만하냐라고 하는데 그건 쟤는 모르죠. 그게 열리기나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박대령 요청을 안 받으면 했는데 그만이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검찰도 수사심의가 있는데 예. 그거 뭐 검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아무 부분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대령 걸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그냥 구성은 하되 자기들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람 중사 사건 때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패단은 뭐냐면 이 심의회 때문에 수사 지연이에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수사를 지연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걸 갖다가 저렇게 마구마구 국방부가 폭주하게 놔둘 수가 없어요. 지금 수사라는 거는 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해람 중사 때는 하루가 급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는 급한 거고, 예. 저기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급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급한 건 안 하고 안 급한 거는 급하게 하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견제 장치예요. 이 자체가 문제 해결 집단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이 법이 지금 이렇게 바뀐 게 작년 7월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겨우 1년 됐는데 마찬가지로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고 외압을 주고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또 일어납니까? 1년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나왔을 때 학폭 문제가 더 글로리하고 정말 더 하면 더 했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좀 DP2가 나왔는데 딱 이 내용이에요. 군 검찰단에서 군 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을 은폐 조작하는 너무 똑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거예요. 결코 그냥 이걸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이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방위는 왜 안 열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그런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식이 사라진 정부에서 또 한 가지 기사가 또 떴던데 김건희 여사가요. 옛날에 트위터죠. 요즘엔 X라고 부르는데 그 계정에 실버 마크를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실버 마크는 정부 인사한테만 부여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부 인사라고 볼 수가 없다. 민간인이라 안 된다. 그렇게 트위터 쪽이 입장을 전달했는데 외교부가 나서서 실버 마크를 요청을 해서 받았다는 거죠. 김유정 의원. 네.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닐까 하고 봤는데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도용 방지 차원이었다.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위 트위터의 노랑, 파랑, 회색.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 옆에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요. 예. 거기에 이렇게 딱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회색이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뭐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개인 계정이 기본적으로 그런 그 조건에 부합을 했다면 트위터가 내세우는 조건에 부합했다면 이건 그냥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뭔가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트위터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외교부가 재차 요청하고 하면서 이거를 얻어낸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대통령 공약을 안 지켜도 좋으니까 제발 공적인 영역 하에서 여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공약만 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느냐라고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제2부속실장이 누구인지 우리 좀 이렇게 보고 싶고 몇 명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활동을 서포트하면서 해 나가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던 것인데 그래서 공약에 약속을 했어도 부속실 만드는 거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따라 붙는 그랬는데도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트위터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외교부에서 이거를 이제 계속 노력한 끝에 이걸 따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곳인가? 그러면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을 텐데 다른 건으로는 얼마나 또 국민들이 알면 기함할 일들이 숨겨져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변희재 대표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이 천공이 처음부터 얘기한 그 영부인 개념에 딱 부합되는 지금 이 사례들이 나오는 거 있는데 부속실을 천공이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면은 영부인은 부속실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전 조직을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영부인은 김건희에 대해서. 자 그러면 트위터가 이번에 이 대한민국 영부인에 대한 공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영부인은 없어요. 공적 지위가. 근데 이제 질 바이든 여사는 왜 있냐? 미국에는 법체계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영부인에 대한 비서진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한 10여 명의 이제 조직이 꾸려진단 말이에요.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질 바이든은 부여해주고 한 거 안 해준 건데 이걸 외교부가 나가서 했다는 얘기는 천공이 말한 대로 김건희 여사는 부속실을 뛰어넘어서 외교부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천공 말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속실 만들어간다라도 안 만드는 이유가 부속실을 만들면은 부속실에 한 직원 2-3명이 갇혀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전 정부 조직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딱 떨어지는 얘기죠. 부속실을 안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서류와 영수증 때문이에요. 예. 부속실을 안 만드는 이유는 서류와 영수증 때문이고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되지. 왜 자꾸 공문을 보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 뭐 국토부에 전화하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외교부에 전화하면 배지가 날라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이 정부는 땅 투기도 안 해요. 정보를 얻어서 땅을 왜 사? 고속도로를 오라 그러면 되지. 그러지. 왜 우리가 힘들어 가서 땅을 사고 걔를 오라 그래. 이렇게 컨셉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이번 트위터도 마찬가지야. 제가 알기로 약간 기사에서 조금 취재가 덜 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실버 마크는 말입니다. 예. 정부의 고위 인사가 아니라 민간인 중에서도 오피니언급들한테 일부 주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실버 마크를 원했던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레이디 가가라든가 사실은 민간인 중에서도 이렇게 트위터가 관리해주는 인맥들이 있어요. 일론 마스크가 트위터 그 주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인수했네. 예. 그리고 이름도 바꿨잖아요. 엑스로. 맞아. 걸마가 대장이에요 그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인은 기업인들끼리 이런 네트워킹에 능수능란화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트위터의 본사에다가 실버 마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오피니언 그룹의 네트워킹 되겠다는 얘기지. 이 자체가 어떤 정부의 기능을 영부인이 수행한다는 논리로 밀어붙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사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너무 재밌었어. 어쨌든 국민당 상근 부대변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김 여사의 활동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김 여사의 활동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면 그 자체로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외교 활동이다. 아주 천부적 아첨의 그 기질이라 이런 잘 드러나는 이런 좋은 일을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데 누가 하지 말라냐고. 아니 그러니까 하라니까 낮은 곳으로 가시라고 SNS도 하시고 몸이 안 가는 실버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거. 그러니까 실버 낮은 곳으로 가고 싶을 때 몸이 안 가고 낮은 곳으로 가. 근데 높은 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낮은 곳으로 가면 빈곤 폭로를 하고 야당이 욕하고 그러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5월에 이게 추진될 때 제가 들은 얘기는 조금 이 기사보다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두 분이 프로그램 하나 해요. 오늘 정말 두 분이 너무 보니까 이 박자도 잘 맞고 혈액형이 재미지네. 같은가 봐. 내가 보니까 좀 뭐가 좋아요. 맞아요. 내가 봐도. 아니 방송 중에 좀 딴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좀 주제가 좀 흐트러지잖아요. 좀 더 어려지고 왜 앵커가 방송을 방해하고 그래요? 네, 계속하세요. 예. 네. 소리 지르니까 뭔 얘기 하든지 잊어버렸잖아. 좀 전에 내가 재밌는 쪽으로 이야기할 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연결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부인주의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 공적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을 인정해달라지 막 그런 차원이라면 질 바이든 여사는 이미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만 세컨드 레이디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부통령 부인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교육학자, 교육운동가로서의 자기의 개인 브랜드 갖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질 바이든하고 비교가 됐을 때 김건희도 나도 그 정도의 개인 영향력이 있다. 그럼 해달라면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면. 아니 트위터에 연락할 때 아예 질 바이든 여사를 들이댔다고. 거긴 대고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답변은 뭐냐면 외교부가 받은 거는 안 된다였어요. 그러니까요. 안 된다였다고. 그런데 제차 3차 졸라댈 때 질 바이든 여사는 해줬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된 거기 때문에 질 바이든 여사를 끌어들인 거다. 그 다음에 원래 목적은 뭐냐면 오피니언 그 리더, 제 메이저 그룹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도 계속 이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준비를 해가지고 오피니언 안에 내가 왜 없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 부인해서 내려오면 이거 회수가 다시 회수하고 이런 거 없나요? 회수입니다. 원래 자동 회수예요. 네. 공직자들 장관 그만두면 이튿날 트위터가 귀신같이 알고 떼버립니다. 마크. 아니 언제부터 외교부의 부훈이 안 되면 되게 하라로 변화합니까? 근데 이거 사고인데. 근데 이거 달면 뭐가 달라져요? 아니 약간 이제 도용 방지는 효과가 있긴 있죠. 사실은 이 트위터에 각종 그 도용 계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는데 글쎄 김건희 여사의 만약에 개인 브랜드 파워라든지 그 스피커로서의 그 인지도 그렇게 대단하나? 실버 마크를 달면은 뭐가 달라지는지 저는 이걸 보고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해요. 예를 들면 유엔이다 뭐 했을 때 유엔 뭐 도용된 트위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계정이 그거 해킹을 말고는 뭐 당하니까. 별거. 아니 그래서 이걸 처음에 외교부가 이거 하소연하던 건 뭐냐 하면은 안 되는 걸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사실 별거 아닌데 딱 그렇게 김건희 되네. 여사가 이게 엄청난 여기 들어가면 마치 무슨 뭐 귀족 사교계에 들어가는 줄 알까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겁니다. 이거. 돋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질 바이든인데 왜 나는 없어 이런 식으로. 예.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외교부를 외교부를 동원하고 동원했다는 했다는 그 자체가 황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외교부 직원들이 진짜 여러 가지 자괴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부터 쭉 해가지고 아마 뭐 이렇게 글을 써도 한참을 썼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참고로 이게 만약에 옛날 부속실 체제를 있었으면요. 부속실에 직원 한 2명 데리고는 이런 작업하기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오히려 부속실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막 정부처럼 하면서 활개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럴까요? 관종이라고 해야 돼요. 관종. 관종이라.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허영심이에요. 그게. 저번에 그 재인구달 초청해서 왜 이렇게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쭉 보면은 그 이민지 구성에서 본인의 그 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요. 사실 안 해도 되는 짓을 많이 한다고요. 거기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일종의 허영심이죠. 야, 근데 이제 그 충분히 컨셉은 이해가 되는데 허영심이라는 단어로 김건희의 지금의 행태를 비판하는 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썩 와닿지는 않아. 훨씬 더 이제 독한 그 표현이 없을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제 머리 안 떠올라요. 아니, 이 정도면 센 거지 뭘 더 허영심, 뭐 센터 그 집착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습이나 이 그 뭐 이 마크의 색깔을 계속해서 따지고 실버 마크가 어떠냐 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정신과 환자면 그 의사 찾으셔도 돼요. 그럼 김태형 심리학자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아니 나 왜 김태형한테 해? 그 원희룡 그 부인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 우리 국민들에게 나왔네 가르쳐줬죠. 소시오패스. 그래서 나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왜 직접 이야기를 안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 네. 또 재밌네. 그러니까요. 아니 두 분이, 장석팔 고춘자 쇼 보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제발 낮은 곳으로 뭐 이런 타이틀로 한번. 아니 지금 보면서 양문석 박사 지금 빡친당하죠. 네. 뭐 하나 프로그램 해봐요. 난 두 분 정말 잘 맞는 것 방송 같아요. 좀 진행 좀 하게 하세요. 참 이상하신 분이네. 정배와 사과하세요. 문석의 뭐. 사과하세요. 사퇴하세요. 그러다가 소시오패스 돼요 그러면. 아니 김건희 여사를 보면 저는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양평 고속도로로 온 나라가 벌컥 뒤집혔잖아요. 이제 그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명품샵 5군데가 나와요. 호객당해서 또 이제 뭐 문화 외교 행사라 그랬나요? 나중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뒤에 보도된 거는 이제 핵 잠수함에 같이 대통령과 함께 탑승했던 장면이에요. 그러면 앞에 그 양평 고속도로나 명품샵으로 정말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심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화도 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숙하거나 뭐 국민들께 조금 사과를 하거나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 핵 잠수함에서 망원경 들여다보는 모습 그 다음에 터진 게 바로 이제 이 트위터 회색 마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무슨 낮은 곳으로 소외된 계층 이게 무슨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아무리 국민의힘 부대변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놈이 옆에서 그 코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슈는 이슈로 듣고 사건은 사건으로 듣고 하면서 지금 돌파해 나가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그 해외 순방 부정적인 이미지를 잠수함으로 뚫고 나가잖아요. 이제 이거 터지고 나서 이제 미국 가잖아요. 별 문제 아닌 거야. 또 미국 가가지고 질 바이든하고 이번에 안 가요. 이번에는 안 가죠. 안 가요? 네. 좀 제대로 알고 오세요. 아니 이번에 부부 동반이 아니다.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그렇게 잘난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거를. 네. 깨우쳐드리는 거네. 큰 소리죠. 예, 그런 소리 하시라고. 이번에는 같이 안 방송 가요. 분량 좀 그리고 가지시라고. 1박 4일이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서 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못해. 자, 김종대 전 의원, 양문석 실장, 양문석 박사 두 분의 그 책임지라는 요구에 따라 요청에 따라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광복절 휴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포 민어회 여러분 성원 덕택에 참
대박이 났는데요. 이제 거의 뭐 물량도 떨어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주문하실 분들 많이 주문해서 맛있게 값싼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